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57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A, B, C, D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되어 있네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아니고 일정 시점입니다. 그리고 재무상태를 재산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지. 그치? 3번이 정답. 계속 마무리해 볼까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일정 시점, 재산 상태, 일정 기간, 경영 성과 이렇게 딱딱 대입을 해야 되겠죠. 답은 3번. 문제 2번. 다음 선급금 계정에서 4월 6일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총계정 원장 읽는 문제죠.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총계정 원장 읽을 수도 있고 작성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죠. 자, 4월 6일 거래면 요거죠. 요거. 자, 선급금 계정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다. 그죠? 그것이 왼쪽에 금액이 적혀 있다. 분개 표현해 볼까? 차변에 선급금 계정 과목 오고 금액은 15만 원 넣는다. 그리고 반대쪽 계정 과목 이름은 현금이었다 이거지. 대변에 현금 이렇게 15만 원 오면 되겠다. 어떤 거랍니까? 현금을 15만 원 줬습니다. 자산이 감소했죠. 그런데 그거 계약금 쪽으로 미리 준 거래. 그죠? 그래서 선급금으로 차변에 기록한다 이겁니다. 그 거래 찾으면 되겠죠. 1번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다. 요거죠. 1번이 정답.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총 계정 원장을 읽는 문제였다. 2번, 3번, 4번 참고로 읽어볼까요? 2번 상품을 주문받고 계약금을 받았답니다. 이거는 선수금으로 인식하는 분계죠. 그래서 그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우리가 만일 가정하면은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 뭐 이렇게 기록되는 분기일 것이고 3번은 상품 매입하고 계약금을 차감한다. 그러면 상품 살 때 계약금 쪽으로 미리 준 선급금이 차변에 있을 거 아닙니까? 차변에 있는 선급금을 대변에 이렇게 적어줘서 없애주고 대신 상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죠? 그리고 돈 추가로 주는 거 있으면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고 이런 분계고 4번은 상품을 매출하고 계약금을 차감한답니다. 그러면 요 4번 문제는 여기 적어볼까요? 매출이라는 수익을 대변에 적어주고 계약금 쪽으로 미리 받았던 게 있죠. 선수금이 대변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거를 차변에 일단 적어서 없애주고 나머지는 돈으로 받겠죠. 그거는 이쪽에 적어주면 되겠죠. 이런 분계가 4번이었다. 됐죠. 문제 3번. 다음은 대한상사의 차량 처분과 관련된 자료랍니다. 차량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물었고요. 감가상 누계액, 처분가액,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와 있네. 그러면 유형자산 매각에 대한 회계 처리해보면 취득원가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차변, 대변 이렇게 정리해볼까? 취득원가 해당하는 부분을 대변에 적어주는 거죠. 차량이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 썼을 것이고 그 취득원가를 이쪽에 적었을 것이다. 요거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빈값 채우기죠. 자, 차변에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었을 것이다. 그 금액은 얼마라고요? 800만 원. 그리고 처분가액 얼마에 팔았다고요? 1100만 원에. 현금으로 받았는지 보통 예금으로 받았는지 안 나와 있다. 그냥 우리 임의로 계정 과목 정하자 이겁니다. 계정 과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죠? 빈값 채우기 값이 중요한 거니까. 현금 그냥 기록합시다. 금액은 1100만 원 이렇게 기록하자.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겼답니다.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왼쪽 차변에 적어야 되겠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얼마? 200만 원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러면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 항상 똑같아야 되죠. 대차 평균의 원리 들어서 왼쪽 합계 구해보면요. 800만 원 플러스 11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2100만 원 나오거든. 오른쪽에는 달랑 하나 계정 항목밖에 없으니까 요게 2100만 원이 돼야 되겠다. 그죠? 취득원가는 2100만 원짜리였다. 됐죠? 2번이 정답. 문제 4번. 다음 중 비유동자산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봅시다. 비품,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면 비유동자산 맞다, 그지?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 카테고리였다, 그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네 가지 카테고리였다.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걸로만 지금 짝지어진 것, 그걸 찾는 거죠. 바드럼은 유동자산이죠. 비유동자산이 아니고, 즉 당좌자산에 해당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 아니니까 X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 토지 유형자산이니까 비유동자산 맞고요.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이니까 비유동자산 맞다. 정답은 2번이다. 그지? 3번, 4번 마저 읽어봅시다. 선급금 이거는 당좌자산이니까 유동자산이죠. 비유동자산이 아니고 임대보증금은 부채죠. 임차보증금은 비유동자산 맞는데 임대보증금은 부채였다. 비품 유형자산 맞으니까 비유동자산에 해당하고 선수금 이거 부채죠. 이렇게 X 하면 되겠지. 이렇게 판단합시다. 문제 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읽어볼까요? 괄호는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금 유출액을 나타낸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경영활동의 종류와 당해 괄호가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서 매출 원가, 급여,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임차 비용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답니다. 뭡니까? 비용이지 뭐. 그죠? 비용이 정답. 4번이네요. 답은. 됐습니다. 다음 문제요. 다음 중 주요 장부로만 짝지어진 것은? 주요 장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와 다가 정답이네. 그러면 정답은 4번 됐죠. 다음 문제. 문제 7번. 건물의 엘리베이터 자본적 지출이랍니다. 요거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로 옳은 것은? 단골 메뉴죠. 자본적 지출은 차변에 자산으로 처리되죠. 그래서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거를 수익적 지출로 판단해 가지고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대. 잘못하게 처리됐다. 그죠? 요거의 영향을 파악해봐라. 자, 그러면 요런 재무적 영향 판단할 때는 첫 번째는 분계에 대한 분석이었죠. 분계 분석 끝났다. 이제 거래 판례소에 입각해 가지고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건물이라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는 거를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자산이 아주 작게 기록됐고요. 비용이 쓸데없이 크게 지금 기록된 거죠. 이렇게 영향을 딱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단기 순이익 차원에서 분석한다. 단기 순이익. 수익은 전혀 영향 없고 비용이 엄청 커져 버렸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작아졌겠지 뭐. 그리고 단기 순이익 영향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간다. 자본이 작아졌다. 이렇게 분석하고, 마지막 단계 뭐였습니까?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분석해 보는 거죠. 자, 자산, 부채, 자본 있을 때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는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자산이 지금 작아져 버렸어. 부채는 아무런 언급 없어. 그러면 자본이 자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산이 작아지면 자본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인까지 하면 모든 분석이 끝났다 이겁니다. 자, 이제 답 찾아볼까요? 옳은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비용의 과대계상. 비용의 과대계상, 요게 바로 정답이죠. 1번이 정답. 부채의 과대계상, 부채는 등장하지도 않았어. 그죠? 그리고 자산의 과대계상. 자산은 과소계상이죠. 수익의 과대계상. 수익 등장하지 않았어. 그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문제 8번.
다음의 분기에 대한 거래의 종류가 날짜별로 옳은 것은 자, 9월 5일과 9월 7일 두 가지 분기가 제시되어 있네. 자, 거래의 종류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교환 거래. 차변 대변에 수익 또는 비용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분기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교환 거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손익 거래. 자, 우리 복식 부기 원리에 따라서 차변에 있는 금액과 대변에 있는 금액의 합계는 항상 일치하죠. 그래서 차변 또는 대변 금액 그거를 거래 금액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거래 금액을 봤을 때 거래 금액 전체가 수익 또는 비용에 해당한다. 그때를 손익 거래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혼합 거래는요. 교환 거래도 아니고 손익 거래도 아니다. 그러면 전부 혼합 거래입니다. 그래서 거래 금액, 즉 차변 또는 대변의 금액으로 봤을 때 일부만 수익 또는 비용이고 일부는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거를 혼합 거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거래의 종류 묻는 문제에서 이런 용어 자체가 등장하는 일은 잘 없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용어 자체가 딱딱 제시가 돼 있어. 그리고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 거래 종류 묻는 문제는 손익거래, 혼합거래는 잘 구분 안 한다고. 사실은 교환거래냐 교환거래 아니냐, 즉 차변 대변 내용에 수익 또는 비용이 있냐 없냐만으로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제일 어려운 스타일로, 즉 손익거래와 혼합거래가 지금 구분된 상태로 출제가 됐다 이겁니다. 자, 풀어볼까요? 자, 9월 5일 분기입니다. 차변에 현금 52,000원, 대변에 단기 대여금, 이자 수익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한테 단기 대여금으로 돈 빌려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 받을 때가 돼가지고 만기가 돼가지고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지고 그 원금을 받아야 되겠죠. 원금 받고 또 이자도 붙여가지고 받아야 되겠죠.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고 그런 상황이 된 거지. 됐죠? 요런 거래가 거래 종류로 보면 뭐에 해당합니까? 거래 금액이 뭐라고요? 차변 또는 대변에 집계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했죠. 거래 금액은 52,000원이다 이겁니다. 차변 합계 금액도 52,000원, 대변 합계 금액도 52,000원이죠. 52,000원을 놓고 볼 때 지금 이자 수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죠. 그죠? 전체 52,000원 중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게 일부밖에 없다. 그죠? 52,000원 중에서 2,000원만 수익이고 나머지 5만원은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한다. 이걸 무슨 거래라고요? 혼합 거래라고. 됐죠. 9월 7일 분기는요.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 주고 소모품을 샀다 이겁니다. 이러한 분기인데요. 요거는 거래 종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볼까요? 거래 금액은 얼마입니까? 3만원이죠. 차변 합계도 3만원, 대변 합계도 3만원. 그죠? 3만원 중에서, 자, 여기서 수익 또는 비용이 있습니까? 있지. 소모품비. 그죠? 자, 3만원 중에서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자고. 3만원 중에서 3만원 전체가 다 비용에 해당하죠. 그럼 무슨 거래라고요? 손익거래라고. 그죠? 요거는 손익거래. 그래서 9월 5일은 혼합거래고 9월 7일은 손익거래다. 요 3번이 정답이 되겠다.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었다. 그죠? 그래서 요 용어도 등장했고 요거 두 개도 지금 구분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전산회계 2급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수익 또는 비용이 있냐 없냐만으로도 풀 수 있도록 출제된다고. 자, 수익 또는 비용이 없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교환거래라고 한다고. 그죠? 그래서 수익 또는 비용이 다 있죠. 여기 수익이 있고 여기 비용이 있죠. 그러면 교환거래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풀 수 있다고 사실은. 교환거래라는 게 지금 섞여 있으면 다 틀린 거죠. 그러면 요거 아니다. 요거 아니다. 요거 아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은 풀 수 있도록 출제는 된다고. 그렇지만 이왕이면 좀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풀면 더 좋겠지, 그지? 그래서 요런 문제가 한번 출제되었으니까 요 문제를 통해서 요런 용어가 있구나라는 거 조금 정리해 두었으면 더 좋겠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지웁니다. 자, 문제 9번요. 다음 거래의 결과 자본,
즉 순자산이죠. 요것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찾아봅시다. 1번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현금 500만 원을 은행에서 차입했답니다. 분개해 볼까요? 현금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 500만 원. 그리고 은행에서 차입했으니까 단기 또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이렇게 기록되겠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 전혀 변동이 없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좋습니다. 2번, 3번, 4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볼게요. 2번 사장의 개인 사용 목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했답니다. 회사 입장에서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한 거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차변에 뭐로 기록합니까? 자본금이라고 기록하면 딱 좋겠는데 이제 기중에 이런 자본금을 건드리기 부담스러우니까 인출금이라는 계정값을 쓴다고 했죠. 어쨌든 자본의 감소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자본의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 자본 건드려졌다 그죠? 자본이 변동되었다. 3번 볼까요?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되었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고요. 그리고 차변에 뭐 비용을 인식해야 되겠죠. 이자 비용 이렇게 인식한다. 자, 자본이 등장 안 했다고요? 아, 비용이 나왔잖아. 수익 또는 비용은 당기순이익으로 귀결될 것이고 당기순이익의 영향은 고스란히 자본, 즉 순자산으로 갈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4번 원가 4만 원의 상품을 7만 원에 외상 판매했답니다. 그러면 분개해 봅시다. 상품을 외상으로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원가 부분은 매출 원가로 갈 것이고 외상 판매한 거는 매출로 가겠지. 뭐 다 그냥 인식해 볼까? 그러면 매출 해가지고 7만 원 이렇게 인식하고요. 대변에 차변 쪽에는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7만 원 이렇게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원가가 얼마짜리입니까? 4만 원짜리다. 그거는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결국 잡히겠죠. 그러면 차변의 매출 원가 4만 원 이렇게 기록되고 차변에 대변에는 그 부분만큼 상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기록되겠죠. 이렇게 기록되겠다. 그러면 매출과 매출원가가 수익과 비용이죠. 결국 어디로 귀결된다고요? 당기순이익으로 귀결되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자본으로 가겠다. 자본의 변동을 초래한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네. 문제 10번입니다. 순천상사는 당해연도 9월 1일 1년분 임대료 24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수익으로 처리했답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차변에 현금 24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대변에 요거를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기록했겠지. 전부 다 올해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인식했는데 사실은 요 24만 원에는 내년도 거 8개월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2월 31일에 자, 당해연도 기말에 임대료를 월할 계산할 경우 결산 적립분기로 오른 것은 물었죠. 12월 31일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 그리고 우리 당해연도 연 기말에 뭐 좀 어색하니까 연 요건 요 말은 좀 지워주시면 더 좋겠다. 그지? 당해연도 기말에 뭐 이렇게 그냥 쭉 읽어주십시오. 자, 12월 31일에 결산분기 해야 됩니다. 임대료라는 수익이 지금 너무 많이 계산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좀 적어줘야 되겠다. 줄여주자. 임대료 수익의 감소를 이쪽에 기록해주자.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를 기록하자. 8달치를. 24만 원이 12달치죠. 그러면 24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만 원 되겠다. 그지? 2만 원 곱하기 8달. 28, 16. 16만 원만큼은 내년 거 미리 받은 거야. 그래서 160000만큼은 임대료 줄여주고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잡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 16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16만 원 돼 있는 3번이 정답이겠지. 이렇게 풉시다.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자산 계정들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유동성 배열법, 유동 항목은 위에, 비유동 항목은 아래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동 자산 먼저,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 이런 순서로 배치하는 것이다. 유동 자산은 다시 당좌 자산 먼저, 그리고 재고 자산을 그 다음에. 왜냐하면 당좌 자산은 판매라는 과정 필요 없이 현금화 시킬 수 있고, 재고 자산은 판매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현금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비유동 자산, 이것도 뭐가 빨리 현금화 될까를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이 맨 위에 오고요. 그 다음에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기타 비유동 이렇게. 자, 재고 자산 여기 오죠. 그리고 당좌 자산 그 위에 오죠. 그러면 순서가 요게 1, 요게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유형 자산이 3이 되겠지. 무형 자산이 4가 되겠다. 됐습니까? 순서는 나가다라 해가지고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이렇게 봅시다.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내용의 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그죠? 가는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거죠. 당좌자산에 속하는 계정 과목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단기대여금은 당좌자산 맞다. 2번이 정답이겠네. 비품은 유형자산으로서 비유동자산에 해당할 것이고, 외상매입금은 부채에 해당할 것이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문제 13번요. 다음 자료에서 기초 상품 재고액은 얼마인가? 자, 상품의 총계정 원장 그려보면 되겠죠. 자, 상품. 자산이니까 네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자, 기초금액을 지금 구하라고 한 거죠. 빈값 채우기로 풉시다. 자, 단기 매입액은 30만 원. 이쪽에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이 판매 가능 상품으로 집계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로 갈라질 것이다. 기말 재고액은 8만 원입니다. 자, 매출 원가는 바로 제시해 준 것이 아니고요.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 이런 형태로 제시해 주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죠. 매출액이 60만 원이거든. 60만 원 빼기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22만 원이래. 그러면 매출 원가는 60만 원에서 22만 원 빼면 되겠죠. 60만 원 빼기 22만 원 하면 38만 원 나오네. 이것이 매출 원가다. 그러면 요거 두 개 대볼게요. 38만 원 플러스 8만 원 한 것이 46만 원 될 것이고, 460000 그러면 왼쪽 합계도 460000 되는 거죠. 판매 가능 상품으로서. 46만 원 빼기 30만 원 하면은 16만 원 될 것이고, 빈값이 그죠? 요것이 기초 재고 금액이었다. 답은 1번 16만 원 됐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네. 문제 14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형태죠. 빈칸 채우기요. 자, 기초 자본에서 단기 순이익을 더하면은 기말 자본 나오죠. 그런데 이번 회사는 단기 순손실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를 더하지 말고 빼면 되는 거지, 그지? 8만 원 빼기 만 원 하면은 7만 원 나온다. 그것이 기말 자본 금액이다. 그리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그지? 9만 원 플러스 7만 원 하면 16만 원이 자산 금액이 되겠다. 그러면 가는 16만 원, 나는 7만 원 돼 있는 3번이 정답이네.
문제 15번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의 거래 내용과 회계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면 추가로 설정하고 남아 돌면 대손 충당금을 환입하면 되고 그죠? 그거 묻는 문제다. 대손 예상액이 대손 충당금 잔액보다 크다. 그러면 추가로 설정해야 되겠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맞다, 그지? 2번. 대손 예상액하고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하고 똑같답니다. 그러면 추가로 작업할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회계처리 필요 없다라고 되어야 되겠죠. 뭐 차변의 대손상업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추가로 설정하는 분계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틀렸다 이겁니다. 아무런 액션 취할 필요 없다. 답은 2번이 되겠네, 그지? 3번, 4번도 확인해 볼까요? 대손 예상액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더 크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환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기록하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기록한다. 맞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을 경우 예상은 어느 정도 되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추가로 설정해야 되겠지.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제57회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아, 평이하다. 전부 다 배운 내용이다. 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